네, 안녕하세요. 저는 EBS 대표 강사 박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좀 학생들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학생들은 다 다른 데 구경하러 간 것 같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1부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다음에 후회를 좀 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아마 지금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2부에서 많은 얘기가 진행이 될 거니까 1부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예비 고1이라고 할 수 있는 중3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앞으로 해나가면 좋을지, 그 다음에 EBSI라는 우리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릴 것의 차례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이 현재 하고 있는 고민들과 앞으로 고등학생이 되면 하게 될 고민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그 다음에 학습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은 우리 EBSI라는 홈페이지에 어떤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아마 어머님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고등학생들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의 고민은 아무래도 진학, 대입이겠죠. 근데 지금 중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제가 봤더니 친구 관계가 일단 1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친구들과의 관계, 이 학생들과 내가 계속 고등학교 가서도 친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등학교 갔을 때도 내가 왕따가 되지 않고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혹시라도 자녀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댁에 가셔서 친구 문제는 고등학교 때 가면 자연스럽게 많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어차피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섞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자기에게 맞는 그런 친구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은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좀 안심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3 학생들의 지금 최대 관심사는 진학이죠. 어떤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마침 2학기에 부산에서 전학 온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저희 학교에.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부산은 평준하니 비평준하니 그랬더니 평준화가 뭐예요? 비평준화가 뭐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죠. 뭐 이런 거 저런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뺑뺑인데 나머지 학교는 지원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봤더니 저희 경기도랑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고를 진학하기로 결정한 학생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국제고라든지 외고라든지 이런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그런 일반고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 안에서도 고민이 되겠죠. 어떤 학교를 쓸 것인가, 어떤 학교를 상위 위에다가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텐데, 일단은 그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하긴 좀 어렵고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해서 어떤 수시 전형이 강한지, 그 다음에 작년에 입시 결과는 어떤지를 꼼꼼히 좀 비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학생은 나중에 이공계 쪽으로 진학할 것이 이제 확실한 학생이라면 뭐 과학 중점 학교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하지만 우리 뺑뺑이의 경우에는 쓴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고민을 많이 하시되, 만약에 원치 않는 학교에 떨어진다면 거기서 또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는 대입만큼 그렇게까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까 혹시라도 원치 않는 학교에 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이 생각이 날 거예요. 내가 그러면 과학 중점 학교에 갈 거라면 과학을 전공해서 뭘 할지에 대한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중학생들은 꿈이 뭐 달 단위로 바뀌죠. 월 단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의사, 약사, 뭐 검사, 유튜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을 때 지금은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죠. 나는 공부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의사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지금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지켜보시고요. 진로가 확실히 결정이 돼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아니어도 뭐 늦거나 뭐 지금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중3 학생들은 물어보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주 사무쳐요.
그래서 지금 국제고나 외고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수를 보니까 이제 안 되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뭐 일반고 중에서도 점수별로 이렇게 따로 선정해서 뽑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수 커트라인에 걸릴 것 같은데 내가 왜 도대체 공부를 안 했을까? 1, 2학년 때는 왜 안 했고 내가 당장 이 중학교 3학년 가장 많이 들어가는 중학교 3학년 1학기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보냈을까? 라는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수정되지 않는다면 그 후회를 언제 또 똑같이 할 수 있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를 지원하면서 정시를 지원하면서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당초에 쓸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후회들을 고등학교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주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예비 고1이 되면 고등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가. 제가 고1 담임을 한 2년 정도 하면서 상담을 해보면요. 3월 달에 항상 이런 소리들이 들려요. 그래서 일단은 중학교 때는 상위권이었대요. 물론 등수가 안 나오죠. 근데 중학교 때는 늘 90점 이상, 95점 이상은 맞았다는 얘기를 거의 학생들 반절 정도한테는 듣습니다. 저 항상 90점은 넘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왜 다들 저 소리를 하지? 이게 반절 정도가 다 90점을 맞는 게 가능한가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들 중에 하나는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만약 이제 뭐 수업 시간도 길어지죠. 45분에서 50분으로 길어지고 또 이제 전체적인 그 학교에 있는 시간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수업의 속도, 밀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하소연을 많이 듣다가 쟤네는 도대체 왜 저런가? 요즘 애들은 저렇게 좀 학습 능력이 떨어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를 가보니 이해가 다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에만 있다가 중학교를 갔어요. 그랬는데 이 두 학교 급 간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이 다니시던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책 하나만 놓고 수업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다반사고요. 뭐 3학년 되면 문제풀이 위주로 가고 정말 많이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의 중학교는 거의 천지개벽 수준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일단은 체육 수업이 굉장히 많고 뭐 스포츠 클럽, 그냥 체육 뭐 방과 후 스포츠 클럽 이런 거 해가지고 체육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죠? 1, 2학년들은 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해가지고 시험 안 보고 그래서 자기들이 뭐 발표하고 이런 거 토론하고 이런 걸로 점수가 나와요. 그냥 등급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온 학생들이 지금 중3입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제가 과학책을 펴놓고 저도 강의를 한다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강의에서 학생들한테 지루하게 보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수업을 하면 애들이 다 죽어요. 쫙 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줬는데 애들이 죽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핸드폰 박스를 가져와서 나눠줘요. 자,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조사해서 토론해서 발표해보자. 막 살아나요. 거기에 더 익숙해진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딱 왔어요. 졸업하고 한 달 만에 다른 세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학생들에게 시험을 어렵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중3 같은 경우는 시험이 정말 그냥 연습 문제 수준으로 나옵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다들 90점 이상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진학을 시킬 때 이 그 등급이 A등급이냐 아니냐만 보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위권 애들은 A등급을 다 줘야 돼서 90점 이상 맞을 수 있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를 출제할 때 물론 학교마다 좀 차별은 있을 수 있지만 차이는 있지만 한 평균을 60점 정도로 맞추고 60점 정도가 나오면 괜찮게 잘 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학교는 평균 60점 나오면 변별 망한 너무 어렵게 낸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한 70점, 80점 평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절 정도가 80점 이상을 받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저 항상 90점 맞았어요.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시험을 보다가 1, 2등급을 변별해내는 까다로운 시험들을 만났을 때 이 고등학교 1학년 처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좌절합니다. 특히 그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항상 90점을 맞았었는데 6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럼 애들은 세상이 무너지죠. 아, 내가 머리가 멍청한가? 내가 안 되나? 고등학교 때는 포기를 해야 되나? 근데 고등학교는 절대적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적인 위치가 중요합니다. 내가 60점 맞았어도 전교 1등이 70점 맞았을 수 있거든요. 그럼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이 옆에서 계속 다독여 주시고 아니야 잘하고 있다. 지금 적응하는 단계니까 조금만 더 위 시스템에 너가 이제 맞춰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방과 후에도 학원을 다니긴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뭐 수업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자유롭게 하다가 고등학교에 딱 들어와서 밀도 있게 50분 동안 논리적인 수업을 딱 들어버리면 아이들이 정신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3과 고1의 간극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진단을 해보니 중3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체력이 부족합니다. 물론 요즘도 운동장에 막 종치며 뛰어나간 학생들이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주로 여가를 핸드폰, SNS, 그다음에 게임을 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거는 시간 활용 능력이 부족한 거는 시간 활용을 할 필요가 없었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널널하게 생활을 해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직 길러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장 해석 능력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과 탐구 사고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항상 찾아서 토론하고 발표하는 게 주였어요. 그런 경우에 문제점은 이거예요. 깊이 있는 학습이 안 돼요. 아이들이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을 가르쳐주는 거를 따라올 수 있어야 되는데 딱 논리적인 흐름 들어가자마자 지루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시험 감독에 들어가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선생님, 연간 강수량에서 연간이 무슨 뜻이에요? 2박 3일이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질문인 거예요. 2박 3일이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책 정말 많이 읽히셔야 돼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고등학교 가기 전에는 좀 연습을 해놔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부터 학습법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학습법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뭐 책이나 강의나 뭐 여러 분들의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너네는 그러지 말아라 라는 맥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와 2학년 때는 이런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동아리를 들어가게 됐는데 선생님 이제 여고였거든요. 근데 딱 양대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방송부와 교집편집부. 여기는 굉장히 경쟁률도 치열하고 무슨 그냥 학교 동아리인데 막 4차까지 막 시험 봐요. 뭐 필기를 보고 면접을 보고 막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왠지 도전 정신이 생겨서 그냥 도전했습니다. 진짜 방송부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근데 덜컥 됐어요. 그러고 나니 방송부 생활이 점심시간, 쉬는 시간, 뭐 방과 후 할 것 없이 수업 시간만 아니면 무조건 거기 달려가야 되는 그런 굉장히 빡빡한 생활을 하게 돼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저의 이제 핑계 중에 하나인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빡빡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원이나 과외나 인터넷 강의 같은 거는 이제 2학년 때까지는 전혀 손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인강 강사를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는 뭐 가입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아주 자유롭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부담 없이 집에 뭐 7시에 가가지고 저녁에 드라마 보고 이런 생활을 2학년 때까지 했어요. 근데 사실 저 세대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죠. 근데 강제잖아요. 저희 때는 강제로 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영화 생활을 했느냐. 그래서 제가 하도 많이 튀어가지고 현행법으로 여러 번 걸려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려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렇게 자유롭게 아무 베이스 없이 생활을 하다 보니 나중에 고3 때 가서 조금 후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경험해 본 선배로서 하나의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첫 번째, 동아리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저게 들어가기가 힘들다더라 이러니까 이제 도전 정신으로 그냥 한번 지원했다가 발목이 잡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그 학교에 가면 요즘은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학하기 전부터 동아리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섭외가 올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 계열에 관련이 있는 동아리를 선택하는 게 제일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이 체계화되어 있을수록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요소는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양날의 검이죠. 활동 시간이 많다 보니까 교과 학습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둘 것인지, 내가 학교 생활, 그런 어떤 탐구 능력 이런 거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공부를 하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따라서 그걸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공계 진학하는 그 목표가 있는 학생들도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과학 동아리를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와요. 근데 자기가 들어와서 보니까 과학 동아리는 자기가 막 스스로 실험도 설계해야 되고 무슨 보고서도 써야 되고 자꾸 귀찮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성향이 아닌 친구들은 1년 동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잘 판단해서 나의 진로랑 관련이 되어 있더라도 내가 오히려 괴로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느낄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동아리 시간만큼은 자기가 힐링할 수 있는 뭐 축구부, 댄스부 이런 거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동아리 선택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량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공부 그 계획 짜는 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야간 자율학습. 지금 부산은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자율학습실만 열어놓고요. 정말 그냥 도서실처럼 들어와서 자기가 들어온 시간, 나간 시간 적고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되고 그냥 하고 싶은 학생들만 와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야간 자율학습을 많이 튀어서 잘리고 난 다음에 고3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시스템인 거예요. 일단은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할 거를 학교에 두고 필요한 걸 그때그때 꺼내서 볼 수 있죠.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좋으냐면 내 눈에 나의 경쟁자, 내 친구들이 공부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혼자 공부하거나 독서실에서 막힌 공간에서 공부하면 그런 자극이 없는데 다른 친구들 공부하는 거가 보이는 게 굉장히 큰 자극이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점은 질문할 사람이 지천에 널렸죠. 선생님도 감독으로 남아 계시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주위에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내가 고등학교 가면 야간 자율학습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판단했을 때 집에서는 공부를 한 30분밖에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자율학습 신청해서 한 2시간 앉아 계세요. 30분보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의 경험상 나오는 하나의 조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3이 됐죠. 그래서 노베이스 상태로 고3이 됐을 때 제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국어는 굉장히 잘하고 수학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고3이 될 때까지. 근데 저는 이과였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아예 노베이스. 그 다음에 영어 문법은 나오면 그냥 찍었고요. 전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어휘력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과학은 좋아하니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걸 1년 안에 상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가장 큰 그 난관, 시간 부족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다. 안 되겠다. 난 2년을 잡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살에 내가 재수학원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있는 시간을 쪼개 쓰게 됐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자기의 공부량을 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요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학습 루틴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을 무조건 수량화, 정량화해라. 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제가 고1 담임을 하든 중3 담임을 하든 학생들한테 공부 계획을 한번 세워와라. 한 3주 남으면 그 시험 기간 동안에 공부 계획을 세워오라고 아들한테 미션을 줘요. 그럼 처음 받은 계획은 항상 이렇습니다. 월요일은 영어, 화요일은 국어, 수요일은 수학 공부를 하겠대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럼 영어를 월요일에 단어 하나 외우며 공부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뭐 수학 공부하기로 돼 있는 이 요일에 네가 수학 문제 2문제 풀면 이 계획은 지켜진 거야? 그럼 이제 애들이 한 거 같긴 한데 좀 양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포인트는 수량화, 정량화를 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해주면서 수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의 고3 때에 실제 뭐 이런 식으로 일과표가 있었는데 만약에 조회하기 전에 제가 학교 도착해서 한 5분, 10분 정도 남잖아요. 그때 푸는 문제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화법과 작문의 문제집을 하나 따로 조회 전 문제집을 만들어 놓고 한 장씩 푸는 거 그게 루틴이고 그 다음에 조회가 끝난 후에 쉬는 시간이 있을 때 비문학 지문을 2개 푼다. 저기서 2개가 중요한 거죠. 2개. 2개를 풀어야 완성이 된 거야. 1개 풀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마다 영어 독해 2개 또는 2교시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을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점심시간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수량화 내가 단어는 몇 개 문제는 몇 문제 이거를 해놔야 이 계획이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일단 처음에는 자기의 공부량을 모르기 때문에 밀릴 수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이거를 한 2주 정도만 하다 보면 자기가 1시간 동안 수학 문제를 몇 문제 풀 수 있는지 영어 지문을 몇 개나 해결할 수 있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루틴이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의 학습 루틴을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궁금했던 거 나중에 질문해야지 하고 빼놓으면 까먹어요. 그래서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내가 궁금한 거 다음 날까지 무조건 물어봐야 되는 거. 물어보면 체크해놓고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틀린 거나 잘 외워지지 않는 거 위주로 해서 다시 봐야 되죠.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단권화 교재를 만들어야 나중에 효율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갔을 때 처음 본 모의고사보다 수능 점수가 한 100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현실성 있게 잘 세우고 자기의 양을 알아서 잘 세우고 그거를 시간 활용만 잘해도 이 정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어떤 학생들은 그러면 1, 2학년 때는 대충 놀고 3학년 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으니 제가 한 가지 함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함정은 일단 첫 번째,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놀았을 뿐.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의 그런 학습 결손이 없었기 때문에 2년의 공백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죄송하지만 제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금방 해도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1, 2학년 때 맘 편히 놀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1, 2학년 때 노베이스라고 얘기했지만 시험 보면 반에서 한 3, 4등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베이스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3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2학년이 종료되는 그 시점부터 저는 새 사람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화장실도 뛰어갔다 오고 친구들과 매점도 끊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됐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게 3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3 학생들은 보통 내가 고등학생이 되면 새 사람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고2 때까지 그냥 중3이었던 애들이 그냥 고2가 되는 거고요. 그 고2들이 고2 말에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고3이 되면 설마 새 사람이 되겠지. 내가 대입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사람이 새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주지시켜 주셔야 네가 한순간에 변하지 않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변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변해야 고1 중간고사까지는 어느 정도 변하고 그 다음에 고2 올라갈 때 또 어느 정도 변해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드리자면, 상위권은 알아서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학생들은 앞으로도 잘해라 이렇게 두시면 되고, 중하위권은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 상위권이 푸는 문제집, 상위권 애들이 듣는 그런 강의 필요 없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하는 기출문제는 평가원 6월, 9월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수능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고1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더라, 나 기출문제를 풀어야지, 그럼 시간 낭비예요. 말려주시고, 그 다음에 약점 과목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버려두면 점점 골마 나가기 때문에 약점 과목을 1학년 때부터 마음이 아프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꼭 하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많이 듣게 되죠. 요즘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선생님이 항상 그 수강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1시간 강의를 들었으면 복습은 2시간 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1시간 강의 들었다고 공부를 한 게 아니고 2시간 복습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 아무리 복습을 열심히 해도 30분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30분이면 복습이 끝나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한번 훑어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방금 강의를 들었어요. 저같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 쫙 해서 설명해줬어요.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교재를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이해가 쫙 됐다. 그럼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복습이 제대로 끝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그 복습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책을 참고하지 않고 자기 머리에서만 꺼내서 문제를 풀었을 때 80% 이상 맞출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복습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화 과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소화 과정, 이렇게 해서 얘가 쟤를 분해해주고, 그냥 눈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죠. 인체의 신비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책을 덮고, 그래서 위에서는 무슨 효소가 뭐를 분해하고, 이거를 자기가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그게 복습이 끝났다는 거. 그래서 2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강의 들은 시간의 2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추천하는 방법이 백지복습법인데, 그래서 백지복습법은 말 그대로 내가 방금 공부한 거를 백지를 꺼내놓고 쫙 적을 수 있는 상태까지 복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수강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올려놓은 하나의 자료인데요. 식물의 구성 단계로 공부를 했어요. 이거 완전 그냥 암기 파트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걸 공부했으면 이 빈칸 다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책 덮고. 그래야 복습이 끝난 겁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소화계를 공부했으면 어디서 어떤 효소가 나와서 어떻게 누가 분해되는지를 그냥 다 줄줄이 백지를 꺼내놓고 쓸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문제도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틀을 만들어 놨지만 꼭 이런 틀이 없어도 그냥 번호만 뭐 예를 들면 영양소의 소화,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이렇게 큰 제목만 써놓고 그 밑에 채워 넣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게 백지 복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과목별 합습법은 그냥 힘내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과탐 영역의 강사인데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국어는 이렇게 하세요, 수학은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는 제가 남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것 뿐이고, 그래서 그거는 EBS에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아주 좋은 내용들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따 그거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구구절절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한다. 그죠? 꾸준히 공부한다. 그 다음에 뭐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행력이 중요하니까 여기 넘어가고, 대신에 제가 지금 탐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탐구 부분에 대해서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중3이 수능을 볼 때는 계열 상관없이 2과목이죠. 뭐 사회 부분, 과학 부분에서 하나씩 골라도 되고, 내가 뭐 공대를 갈 건데 사회에서만 2개 봐도 돼요. 그렇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공대에서 지리 과목, 윤리 과목 선택한 학생들을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아마 2부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실 텐데, 그래서 아마 그런 과목에 맞는 가산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은 통합이지만 이공계로 갈 거면 이과 과목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떤 과목을 볼지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먼저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 얘기했던 관련성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량을 어떻게든 줄이려면 연관성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뭐 지리 과목 중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런 거 있는데 그 2개를 선택하면 훨씬 공부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과목 선택하는 건 당연한데 만약에 이도저도 아니면 선택자 수 많은 게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변동폭이 적거든요.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학교 상황을 고려해서 이 과목이 어느 학년에 교육과정 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학년 때 배운 과목을 수능에서 보는 게 유리합니다. 뭐 근데 사탐 같은 경우에 3학년 때 있는 거를 선택하라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과목에 맞춰서 그런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는 EBSI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3 학생들은 EBS 중학에 가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주로 강의도 보고 할 텐데, 이제는 EBSI라고 해서 수능 홈페이지를 따로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렇게 EBS 고등 예비 과정이라고 해서 예비 고1들을 위한 과정들도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뭐 국어, 수학, 영어에서는 대표적인 올림포스 강의라는 것들이 있어요. 내신 강의로. 그래서 이거 한 번쯤은 만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수학 강의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50일 수학, 닥터린 수학, 그 다음에 고난도 수학 이런 것처럼 수준별로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강좌들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맞춤형으로, 그래서 너무 다양한 강좌가 있기 때문에 그 강좌를 찾는 방법은 여기 보면 맞춤형 커리큘럼이라고 해가지고 학년 선택하고 뭐 영역, 과목, 그 다음에 수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클릭하면 그거에 맞는 강의가 뜨게 되어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 과목을 선택할지 말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는 선생님들의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Q&A를 하시면 돼요. 수강 후기를 남기셔도 됩니다. 뭐 국어, 그다음에 영어, 수학, 사탐, 과탐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후기 올려주시면 선생님들이 또 답변을 해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시 관련해서 컨텐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 모르죠. 학생부 종합이 뭔지, 뭐 논술이 뭔지, 적성고사가 뭔지. 물론 논술이나 적성고사는 많이 축소가 되겠지만 그럼 이것도 많이 프로그램이 개편이 될 거예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맞춰서 이렇게 많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게 뭔지라도 특강을 들어두면 준비하는 데 좀 유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위에 있는 탭을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맨 위에 보면 여러 과목의 전체 선생님들 클릭할 수 있는 선생님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전체 강좌를 서치할 수 있는 모든 강좌 탭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EBS 교재는 저희 뭐 연계 교재,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거 교재가 올려져 있는 그 탭과 그 다음에 EBS 교재의 정오표 있죠? 지금 뭐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 올라와 있는 정오표가 저런 항목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풀서비스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학력평가 보게 됩니다. 학력평가에 대한 문제, 답안, 해설 강의, 오답률, 학생들이 느끼는 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풀서비스가 그때그때 오픈이 되니까 저기를 참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시 논술에 대한 정보가 있는 탭, 그 다음에 입시에 대한 정보가 있는 탭, 그 다음에 예전에 학평, 모평 이런 기출문제를 검색할 수 있는 탭. 수시 논술 탭을 눌러보면 논술, 학생부 종합, 적성고사 각각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내가 어떤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입상담실이라고 해서 그 입시 정보 일단 이렇게 쫙 대입상담실 저기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글을 작성해서 배정이 돼서 답변을 받고 뭐 추가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런 입시 설명회도 나중에 한 2주 정도 지나면 탑재가 돼요. 그래서 그때 혹시 뭐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찍었다 이런 부분들 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얘기한 부분 뭐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다 다르겠죠. 강조점들이 그런 것도 다 찾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접속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요 정도고요. 그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생들도 있고 학부모님들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습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3 학생들이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 했을 뿐이죠. 그래서 집에다가 크게 Just Do It이라고 하나 뽑아가지고 플랜카드를 하나 뽑아가지고 방에 걸어주세요. 볼 때마다 자극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나중에 고3이 되어서는 이런 고민을 똑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하나의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2부에서는 좀 더 알차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궁금한 내용들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